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3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이고요. 사상 최고치의 경신이 이제는 정말 매일매일 밥 먹듯이 정말 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와 S&P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미장은 정말 강하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또 주요한 이벤트들이 앞두고 있죠. FOMC도 있고 또 우리 빅7 종목 가운데서 무려 5개 기업이 한꺼번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시장이 사상 최고치.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안감을 담은 이야기도 있고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경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 앞으로도 강할 것이기 때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오늘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지, AI, 빅테크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지 아니면 또 다른 결에 있어서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월가의 소식,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템베거님, 세계는 하나의 돈이 된다. 이 무슨 뜻이죠? 그냥 이름을 일단 제 이름을 넣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의미는 그냥 없는 거죠. 그냥 돈이라는 이름을 넣어주시는 것에 의미를 담겠죠. 그리고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콜록콜록 하시면서 우리 어머님께서 감기에 걸리셨나 봐요.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이었죠. 굉장히 또 독한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사라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요즘에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오늘 조금 춥습니다. 좀 춥기 때문에 옷 잘 챙겨서 입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보니까 남가주 LA에서 더운 오후를 보내고 나른하겠네요. 남가주. 저는 남양주, 여기는 남가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워낙에 강합니다. 뭐가 어떻게 강했는지 한번 쭉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S&P 다우가 사상 최고치, 그리고 나스닥도 1% 넘게 올랐는데 테슬라의 영향이 컸습니다. 4% 넘게 오른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다우는 0.59% 오르면서 38,333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76% 오른 4,927. 요 기세로 한 두세 번만 올라주면은 5,000 그냥 돌파하는 거예요. 와, 대단한데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상승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나를 보면은 일단은 국채금리가 밤사이에 주춤주춤 했습니다. 그러니까 4.1 초반 중반까지만 이렇게 후반까지 올라가려던 그런 움직임들이 싹 좀 진정되면서 4.0 초반에까지 10년물이 등락을 보였는데 어제 발표됐었던 내용들 중에서 재무부가 1분기 국제 수요 전망의 수정치와 2분기 국채 수요 전망 예비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31일에는 재무부가 2분기 국채 입차 일정을 공개를 하는데 이번에 그 재무부가 과연 어떻게 발표를 할지가 지금 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올해 2분기 국채 발행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고 이 때문에 시장이 좀 덜 우려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시장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한 건 금리를 그러니까 5월 달에 인하를 하던 어쨌든 상반기 중에 인하를 하려면 미리미리 1월 FOMC에서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시장이 기대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쫙 깔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에 대해서도 하나 좀 보자면 블랙락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더욱더 낙관적으로 전망을 한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추천 의견도 중립에서 비중 확대,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블랙록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부 분석가들이 2023년 이후에 11차례 걸친 이런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춘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충격이 서서히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미국 경기가 좀 연착륙이 아닌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해왔는데 지금 금리 인상 충격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충격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올 하반기에 충격이 만약에 밀어닥치면 이게 안 좋아질 수 있다. 미국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하강하는 가운데 연준이 올 후반에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상반기가 아니고 올 후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경제 연착륙 이야기는 주식시장에는 호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가장 긍정적으로 봤고요. 기업 실적이 또 개선되는 부분도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AI만 집중해야 한다. AI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AI를 동력 삼아서 기술주 이외에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탈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약간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이야기했었던 스탠스를 완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가운데 국제 유가의 움직임 잠깐 좀 언급을 드리자면 밤사이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제 유가 배럴당 거의 80달러 선 육박하는 움직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유가가 미군이 사망을 했다라는 중동에서 미군 3명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게 바로 이제 중국 쪽에 있어서 경제가 악영향, 부동산 위기, 그 헝다 위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장중 변동성을 보였고 배럴당 76달러 선 등락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 잠깐 언급드리자면 홍콩 법원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에버그란데, 그러니까 헝다 그룹에 청산을 명령을 했고요.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홍콩 법원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자산이 헝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청산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좀 자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주요한 게 이번 주에 다양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밤사이의 시장은 빅테크 종목들 애플이 조금 쉬어갔고요. 여타 종목들 가운데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올랐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보시죠. 테슬라의 주가 4% 넘게 올랐습니다. 그 요새 ARKK가 다시금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테슬라의 추가 지분 매입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또 최근에 ARKK의 연초에 주가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다시금 테슬라의 급반등에 의해서 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가 만회가 됐다라고 합니다. 190달러 선을 회복을 했고요. 애플만 좀 부진했습니다. 애플은 0.36% 하락,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1%, 엔비디아 주가도 2% 반등을 했고요. 구글과 메타도 모두 올랐고 아마존의 주가도 1% 올랐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마존이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그 로봇 청소기 업체죠. 아이로봇의 인수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후에서 인수 승인이 어렵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1조 9천억 규모의 인수합병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이 아마존이 만약에 아이로봇을 인수하게 되면은 다른 이런 로봇 관련한 로봇 청소기 뭐 이런 노출이 줄어들고 아이로봇만 좀 많이 밀어줄 것이다. 이런 또 반독점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온 가운데 뭔가 협상에 여지를 주지 않고 아예 그냥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아이로봇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아마존의 주가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아마존 9% 하락하는 가운데 그 직원의 31%인 350명을 해고하고 회장 겸 CEO인
콜린 앵글은 사임하기로 했다라고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종목의 흐름을 쭉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좋았나 보면은 M7, 빅7 종목 외에도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골고루 켜지는 모습이었죠. 어느 특정 섹터 하나 좀 등한시하지 않고 골고루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상승폭이 그렇게 되면 좀 분산이 되겠죠. 에너지 섹터는 국제유가의 소폭 쉬어가는 가운데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엑스모빌이나 쉐브론은 소폭 오른 데 반해서 아니네요. 지금 쉐브론이 또 소폭 약세권으로 마감이 됐네요. 이 가운데 코노코필립스의 주가는 0.56% 하락.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0.3%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 테슬라뿐만 아니라 루시드도 엄청 많이 올랐죠. 루시드도 함께 주가가 올랐는데 두 자릿수 대 상승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종목 가운데서 최근에 비자, 어제 저희가 이제 비자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주가 희비가 엇갈린 걸 보여드렸는데 또 달라졌습니다. 비자는 미국 내 결제가 좀 줄어들었다는 소식 가운데 실적 발표와 함께 조정을 보였는데 다음 날인 밤 사이에는 주가 2% 반등을 했고요. 전날 실적에 긍정적이면 향후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전날 좀 급반등에 나선 데에 반해서 좀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목 가운데서 가장 저는 지금 최근에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에스티로더예요. 에스티로더의 주가가 밤사이도 3.6% 올랐는데 좀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금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FOMC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향후에 지금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한 움직임들에 더 에너지가 붙을 것인지 아니면 좀 빌미,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의 빌미가 될 것인지 이 여부가 정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이제 42분 막 넘어섰고요. 과연 이번 주 슈퍼위크, 슈퍼 파월이 될지 아니면은 조금 힘이 빠진 파월이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 이분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되게 일정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요한 일정들. 네네. FOMC도 있고 막 웬만한 빅7 기업 중에서 한 5개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그 전에 시장이 이렇게나 올랐단 말이죠.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오른 시장 부담은 되거든요. 지금 뭔가 이렇게 그쵸. 턱까지 찬 것 같은데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물 속에 너무 이제 깊은 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턱까지 찼는데 뭐 발을 디딜 만한 게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네. 과연 그 발 디딜 만한 게 이번 주에 있을지. 이번 주에 있을지는 워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슈퍼 위크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일정들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일정들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빅테크 이제 그 실적 발표도 있고 아까 FOMC도 있고 금요일에 고용 지표 이제 발표도 있단 그쵸. 말이에요. 고용 데이터도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금 보면서 저희가 좀 대응해야 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이제 발표를 하죠. 그 내일 새벽에 발표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이제 실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 지금 거의 1위죠. 1, 2위 지금 애플이랑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AI의 지금 가장 선봉장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실적이 중요한데 제가 그 준비한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재밌었던 게 지난번 2분기랑 3분기 실적 발표 때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때도 실적이 전부 다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가이던스도 괜찮았어요. 네. 근데 한 번은 오르고 한 번은 떨어졌습니다. 어떤 경우였죠? 그 우선 첫 번째로 2분기 때는 실적도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괜찮았는데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요 때가 실적 발표를 했던 그 시기예요. 근데 하고 나서 쫙 이제 떨어졌어요.
이때가 5, 6, 7월까지 해가지고 AI에 대한 붐이 한번 확 일어가지고 약간 네. 과열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런 과열 구간에서 실적 발표를 했던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 이때부터 매크로 영향이 좀 강했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그때 한번 올랐었잖아요. 그 오르는 초입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증시 과열 구간에서 국채 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네. 하락을 했는데, 확실히 이때 대장주라고 느꼈던 게, 하락을 해봤자 여기에서 뭐 해봤자 한 10% 밖에 이제는 하락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조금 하락이라고 해서 조금 약간 그쵸? 숨고르기. 네네네. 예. 숨고르기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디스나스 조금 네네.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때도 괜찮았어요. 시장 예상도 상회를 했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괜찮게 줬는데, 이때는 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는 보시면 8, 9, 10월에서 그 증시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10월 말부터 해서 국채 금리가 강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 올랐던 거죠. 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실적 발표 뭐 예상치를 상회하고 웬만하면 상회를 할 것 같아요. 상회를 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상회하죠. 네네. 70% 이상이 상회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상을 상회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시장에서 이쪽 부분을 좀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 수익화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대기업들한테 그 오피스 365에 그 코파일럿 붙여갖고 이제 월 $30 하고 팔았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지금 지난주부터 일반 기업들, 대기업들 말고 일반 기업들한테 $30 받고 팔고, 그리고 개인들도 $20를 내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사스 업체가 이제 AI로 수익화를 제대로 시작하는 좀 첫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 지금까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서비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로 수익화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한번 계속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계산?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 좋아요, 네, 좋아요. 간단히 계산. 이거 네. 복잡하지 않아요? 네, 네.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근데 일부러. 이런 계산은 사실 남이 해줘야 주셨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러려고 제가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법무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네. 봤어요. 지금 이거 오피스 365 중에서 코파일럿 대상자가 3.8억 명입니다. 네. 3.8억 명인데, 이거를 제가 브레이크다운을 했어요. $30 고객인 기업하고 $20 고객인 개인으로 나누면 이게 2.9억 명, 0.7억 명, 7천만 명이죠. 네. 이 정도 되는데, 보통 이런 새로운 그 서비스가 나오면 보통은 기업들이 먼저 구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들 AI에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그쵸. 저는 분명히 이거 사용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AI 관련한 네. 교육을 기업 내에서 맞아요. 되게 엄청 많이 해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가장 선봉장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당연히 써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30% 정도만 반영을 한다라고 봤고, 기업은 개인은 조금 느리니까 한 20% 정도만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매출이 추가로 창출이 되는 게 거의 한 $350억 정도 창출이 됩니다. 그러면 350억. 감이 조금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네. 350억 달러면 뭐 대략 뭐 한 45조 원에서 50조 정도 되겠죠. 가볍네요. 항상 우리는 비중으로 봐야 돼요. 비중.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사업부가 총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맨 위에 이제 클라우드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PVP라고 해서 생산성 향상. 여기가 오피스 365예요. 그리고 이제 게임 부분. 여기 이제 3개가 있는데, 네. 요 PVP 부문의 2023년 매출이 $693억. 오. 그러면 지금 $347억 플러스가 되면 오. 지금 50%가 증가하는 겁니다. 엄청난 693 거네요. 더하기 347이에요. 네. 엄청난 단순 겁니다. 계산으로 해도. 그러면 제가 아까 PVP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이 한 30에서 35% 사이거든요. 네. 대충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16%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거 제외하고 이걸로만 성장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매출이랑 이익이 한번 점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1탄이에요. 2탄은 뭐냐 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품이 몇 개입니까? 엄청 많죠. 엄청 많잖아요. 네. 거기다 거기에 지금 다 투입하면 다 붙이는 거예요. 네. AI를. 뭐 누구는 $10, 누구는 $15, 오. $20.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의 규모가 한 단계 아예 레벨업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지금 1, 2위를 지금 계속 다투고 있잖아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보여지는 순간부터 아마 갭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계산했는데 네. 보시기 쉬우라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컨콜에서 이 지금 수익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애플을 제치고 1위 자리에서 주가가 만약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와, 이제는 많이 얘기했잖아. 약간 이런 스탠스시네요. 저는 이제 컴플라이언스의 규정에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만 AI 집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메타도 네. 지금 올해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만 드리기는 했는데 뭐 금요일에 이제 목요일 장 끝나오니까 금요일 새벽이죠. 근데 뭐 네. 메타, 뭐 아마존, 애플 이제 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 특히나 이번에 메타가 거의 2를 갈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와, 저는 이 그 기사를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메타가 올해만 35만 개의 GPU를 그러니까 H100 GPU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 제가 뭐에다 쓰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이제 LLM 그 이제 AI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걸로 보고 있고 작년에 메타가 H100을 얼마나 샀냐고 보면 15만 개를 샀어요. 자, 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만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수준으로 지금 H100 GPU를 엄청나게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35만 개를 더 지금 산다라고 했고 다른 유사한 GPU를 포함하면 60만 개라고 했잖아요. 뭐 10만 개는 누구예요? AMD겠죠. 네. 그러니까 유사한. 유사한 거 하나밖에 없죠. 네. 네. 그러면 거의 GPU를 시장에서 지금 싹 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오. 작년에도 싹 쓸어갔는데 올해도 싹 쓸어가면 AI에 지금 사실상 거의 올인한 지금 상황입니다. 네. 메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이거 60만 개 모으는데 뭐 한 24조 원 정도 이제 단순 계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많은 돈을 퍼부어서 이제 AI에 완전히 집중을 지금 하고 있고 좀 재밌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구글이에요. 구글이 다른 기업들도 하고 있기는 한데 구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구글이 구조조정을 하는 게 네. 그동안에 너무 많이 채용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AI 개발하고 나니까 직원들이 AI가 대체돼서 네. 좀 이렇게 많이 일손이 네. 널널해져가지고 그런 건지. 그 재무제표를 보면 네. 그 현금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여전히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그 운전자본으로서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최소한의 이제 현금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AI에 투입해야 될 총알이 저는 굉장히 지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도 지금 저러고 있지, 마이크로소프트 완전히 앞서고 있지, 뭐 오픈 AI, 엔트로픽부터 해가지고 지금 비상장 기업들 다 가고 있는데 구글이 조금 약간 느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다르 피차이 CEO도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아니죠.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 이제 인력을 줄이는 그쵸. 건데 여기 이거는 옛날 기사예요. 종이컵만 줄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보통 종이컵 못 쓰게 하죠. 3만 명을 구조조정한다라고 했는데 네. 구글이 뭐 제가 연봉 1억 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 비용과 RSU, 이제 주식 보상 비용 전부 다 합치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3억 이상은 듭니다. 인당. 그러면 3만 명 곱하기 3억이면 9조 원이에요. 그럼 10조 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조 원을 아끼면 이 영업 비용단에서 빠지니까 그게 다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이 그거 지금 마진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AI 지금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초반을 비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가 지금 24조 원을 지금 써가지고 GPU를 지금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GPU만 사는데 24조 원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걸로 어쨌든 아낄 수 있는 게 한 10조 원 정도는 되는 겁니다. 구조 아껴서 GPU 더 산다. 그러니까 GPU뿐만 아니라 네, AI AI의 관련해서. 이 시스템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상 네. 사람도 또 인력 채용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구글 CEO가 지난주에 대놓고 얘기했어요. 정리해고 불가피하다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우리도
집중하겠다. 우리도 올인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구조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네. 앞으로 뭐 업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우리가 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해요라고 하면 주가의 하락의 빌미가 되기도 하는데 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은 구조조정한 거 가지고 다른 AI에 투자를 맞습니다. 한다라는 네네.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주가에도 상승의 촉매제가 되는 그런 뉴스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 얘기만 나오면 네. 다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음. 특히나 구조조정해서 너희들 뭐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AI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면 우선 이제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믿어주면서 좀 주가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빅테크 걱정은 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모두 너도 나도 다 AI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하나 잘 꼽아가지고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언제 그래요? 따라가야 될지 참 시기에 있어서 네. 아니면 그 방법에 있어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 차트만 보면 그렇게 비싸 보이기는 하는데 네. 물론 그 포워드 P도 좀 올라왔어요. 한번 이렇게 좀 이거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계산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 매출에 어떻게 보면 약간 유의미한 점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 항상 이런 주식들은 리레이팅, 주가를 재평가를 받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고 보통 신고가를 치는 기업들이 별 일이 없으면 계속 신고가를 칩니다.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크로적인 이슈로 이제 잠깐 조정은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네. 저 대세는 좀 약간 변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매크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매크로 일정이 그렇죠. FOMC.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다우와 지금 S&P 500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FOMC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뜨거울 대로 뜨거운 시장입니다. 여기서 FOMC가 찬물을 끼얹게 될지 아니면은 뭔가 부채질을 해주게 될지.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약간 사실 이제 좀 제가 운영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고 있어요. 약간은 보수적이다. 왜냐하면 근데 보수적이라고 해서 뭐 현금을 지금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시장은 당연히 따라갑니다. 시장을 따라가면서 변동성을 좀 줄이는 좀 포트폴리오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갖고 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과열 구간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FOMC를 지금 맞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과열의 징후들을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12개월 포워드 P 레이시오가 거의 꽤 높은 수준에서 지금 FOMC를 맞이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10년 평균과 5년 평균을 지금 상회했는데 이때보다 지금 10년 동안에 지금 수준보다 위에 있었던 때는 코로나 때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 지금 어쨌든 약간 초기죠.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 FOMC를 맞이하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좀 불안한 약간 부분이 좀 있고 두 번째는 뭐 CNN에서 발표하는 이제 그 공포와 탐욕 구간 그 인덱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 지금 버티고 있어요. 안 내려오고. 근데 이랬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 지난 6월 7월 달. 작년에. 작년 6월 7월 달에도 빠질 듯 하다가 계속 오르고 빠질 듯 하다가 증시가 계속 오르고 하다가 이제 7월 말 8월 초부터 이제 쫙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랑 약간 비슷한 약간 분위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도 뭐 이제 굉장히 AI 때문에 한번 이게 쫙 올랐다가 국채를 이제 발행을 너무 많이 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쫙 내려갔었는데 이때도 이제 매크로 이슈 때문에 이제 내려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거 FOMC에서 과연 이렇게 좀 약간 너무 이렇게 도비시한 얘기를 12월처럼 한 번 또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지난 12월 달에 점도표가 나왔을 때 금리를 3회 인하한다라고 연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6회 인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간극을 메워야 돼요. 지금 3회와 6회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우는 거는 분명히 그 FOMC 이제 파월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할 텐데 과연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여기 자료는 준비를 안 했는데 어젯밤에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상원 그 위원이 파월한테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내리라고
정치권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압박을. 네, 압박을. 근데 이전에도 항상 파월은 네. 그랬잖아요. 우리는 독립적인 그런 네. 기관이다. 나는 정치권이나 이런 이목에 네. 좌지우지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항상 다르게 하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네, 다른가요? 네, 말과 행동이 네.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좀 네, 잘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은 과열인데 정치권부터 해서 많은 뭐 시장도 그렇고 뭐 굉장히 지금 압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 3회와 6회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어쩌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3회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한 4회 정도 할 수도 있어라는 뉘앙스만 보여도 증시는 그래도 하락하지 않고 그쵸. 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좀 간단해요. 안 꺾여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도 꺾였고 네. 한데 이제 연준이 원하는 그 내용들 중에서 꺾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고용이다. 네, 맞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안 꺾인다라는 건 경기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금리를 그러면 이렇게 고용이 좋은데 금리 내릴 필요 있어? 빨리 내릴 필요 있어? 많이 내릴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증시는 그쵸. 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고용이 굉장히 좀 탄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이제 그 펼쳐질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제가 뭐 계속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90년대 중후반이랑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때랑 비슷하게 고용이 굉장히 지금 강한 상황입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 추이도 계속 견조해요. 계속 이제 예상치도 상회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지금 3.7, 3.8 위를 지금 계속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급하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부터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4.1, 4.2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고용 데이터는 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 일타 강사님 같으시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빅테크 실적이죠. 네. 전 예상을 상회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고 AI 투자 방향 수익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만 말씀을 드렸지만 알파벳, 뭐 특히 뭐 애플한테는 진짜 AI 뭔가 뜯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애플은 AI 얘기를 안 해서 그거 가지고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썰을 푸는 분도 계시고 한데 혹시 의견 가지고 계세요? 애플은 수밖에 원래 완성이 되기 전에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얘기를 하지 두 군데예요. 않는다. 아마존이랑 애플은 뭔가 이제 수익화가 되고 뭔가 해야겠다라고 할 때만 발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기업의 어쩔 수 없는 그런 특징.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금요일 새벽에 발표하는 애플 실적에서 AI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라도 지금 받아내려고 굉장히 압박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AI의 투자 방향, 수익화가 정말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번이 그 올해 처음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좀 발표하는 첫 번째 분기 실적 발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선 좋은 얘기 할 것 같거든요. 특히나 AI 투자 막 이런 거 공격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실적은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FOMC인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월 금리 인하는 조금 그래도 약간 시장에서 물러나는 분위기인데 연내 인하 횟수는 아직도 6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3회와 6회 이 간극을 파월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지금 줄이는지 요게 지금 핵심이 좀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약간 시장 예상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수가 이럴 때 조정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리스크는 제가 좀 약간 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지금 시장이 무너질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뭐 시장 폭락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고용 데이터는 약간 나빠지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살짝 피로해지는. 비농업 고용자 수 약간 하락하고 실업률도 약간 상승하면 이제 제일 베스트인데 고용이 정말 크게 나빠지거나 크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 뭐 크게 나빠지면 경기 침체고 크게 좋아지면 금리 안 내리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고 저는 만약에 이 두 번째 FOMC 때 혹시라도 기자회견에서 약간 얘기해서 삐끗했을 때 시장이 좀 빠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이번 1월 달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을 약간 컨트롤 한번 나래비를 한번 세워보세요. 네. 그러면 그 종목들이 올해에 사실상 답안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
같이 조정을 받을 거예요. 조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때 어쨌든 저희는 넥스트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올해 어쨌든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네, 그런 종목들을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답을 주셨습니다. 네. 네. 뭐 그 나르비 세우는 건 어렵지 않죠. 네, 뭐 그건 제가 다른 분들이 또 해주실 거예요. 네, 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권동구 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뭐 FMC나 이런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의 조정이 있더라도 그때를 오히려 또 우리가 못 샀던 분들에 있어서는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구 부장 함께 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